여러분은 튀르키예 남동부의 바위투성이 언덕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2,000년 동안 쌓이고 날아오른 먼지가 바람에 실려 다닙니다. 발밑에는 한때 역사가들이 인간 문명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에베클리 테페입니다. 튀르키예어로 이 이름은 배불뚝이 언덕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T자형 석회암 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기둥은 20톤에 달하며 한때 이곳 고원에 살았던 동물들의 정교한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 오래된 연대만이 아닙니다. 이 유적지는 기원전 9500년에 지어졌으며 있는 스토헨지보다 6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매년 바람 부는 이 능선으로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은 괭베클리 테페가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 하나의 씨앗도 심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기념비적인 복합 유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수백 명의 노동력을 조직하기에는 가재를 사냥하고 야생 곡물을 모으느라 너무 바빴을 것입니다. 기둥들은 원형으로 서 있고 일부는 18피트 높이에 달합니다. 기둥 표면은 여우, 황소, 멧돼지, 뱀, 새와 같은 동물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놀라운 솜씨로 조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돌들을 차에서 캐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이 언덕 위로 끌어올려 정확한 배열로 세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 발전의 오래된 서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경관을 가로질러 사냥감을 쫓는 작은 유목민 무리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2014년 사망할 때까지 이곳 발굴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건축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영구적인 거주지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리용 화덕도 없었습니다. 깨진 도자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 더미도 없었습니다. 집터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발견한 것은 돌 원형 구조물 그 자체와 그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도구들이었습니다. 석회암을 긁어 마모된 부싯돌 칼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충격 흔적이 있는 돌 망치들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주의 흔적이 아니라 건설의 잔해만이 있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를 지은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곳에 와서 기둥 작업을 한 다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말기의 주변 풍경을 상상해야 합니다. 기후는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그 변화는 느리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이 지역은 참나무 숲과 초원이 섞인 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야생 밀과 보리가 풍부하게 자랐으며 사람들은 3주 만에 1년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야생양, 가젤, 그리고 오록스 무리가 풀을 뜯었습니다. 오록스는 소에 멸종된 조상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곳이 적어도 계절적으로는 풍요의 땅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적인 낙원에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발굴 조사는 괭베클리 테페의 건설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깊이 묻혀 있던 가장 오래된 원형 구조물들이 가장 정교합니다. 기원전 9500년경으로 추정되는 C층은 가장 큰 기둥들과 가장 정교한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형 구조물은 더 작아지고 솜씨는 덜 정교해집니다. 이 패턴은 세대를 거쳐 기술이 발전하는 인간 발달에 일반적인 궤적과 모순됩니다. 괭베클리 테페에서 건축자들은 숙련된 기술로 시작하여 단순함으로 퇴보했습니다. 어떤 지식이 사라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각된 상징들에 대한 최근 분석은 예상치 못한 것을 시사했습니다.
기둥들은 순전히 종교적인 기념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슈미트의 원래 해석이었지만 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그 상징들이 천문 관측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D구역의 43번 기둥에 있는 동물과 추상적인 모양이 특징인 중요한 장면이 그렇습니다. 날개 근처에 원이 있는 독수리 조각은 태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갈은 전갈 자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12,000년 전 사람들은 단순히 기념물을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될 돌에 자신들의 관측을 새겨 넣을 만큼 정밀하게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수렵 채집인들은 왜 천문학적 지식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 질문은 궤베클리 태페 위 공중에 떠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둥들을 분류하고 각도를 측정하고 도구 흔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즉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었을 실제적이고 평범한 목적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야생 곡물 수확을 위해 계절을 추적했을까요? 동물 이동을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 곧 다가올 어떤 것을 위해 하늘을 보고 있었을까요? 고에베클리 테페를 짓는 일상적인 작업은 여러분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덕 위에서 새벽이 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임시 거처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무 기둥에 동물 가죽을 씌운 천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캠프에는 약 50명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순환 근무 인력의 일부이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여러분은 정기적인 영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세대 동안 여러분의 부족을 지탱해 온 계절별 수렵 채집 주기를 따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석회암은 건설 현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차 애석장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궤베클리 테페 건축자들은 고도와 건축 자재를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이 언덕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돌 망치와 함께 보냅니다. 가장 새로운 원형 구조물에 결국 똑바로 세워질 기둥을 다듬습니다. 석회암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도움이 되지만 매번 타격할 때마다 팔로 진동이 전달됩니다. 먼지는 피부와 폐를 덮습니다. 정오가 되면 여러분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어깨는 쑤십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기둥이 세워질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들은 뿔을 곡괭이로 나무 지렛대와 돌 도구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협업은 엄청납니다. 구덩이는 정확히 올바른 크기와 깊이여야 합니다. 기둥이 세워질 때 수직으로 서도록 올바르게 각도를 잡아야 합니다. 궤베클리 테페에서 가장 큰 기둥 중 하나는 대략 20톤입니다. 그것을 차해석장에서 최종 위치로 옮긴 다음 똑바로 세우는 일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확한 동기화를 이루며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밧줄, 나무 굴림대, 그리고 지렛대를 사용했습니다. 밧줄은 아마도 식물 섬유나 동물의 힘줄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건축자들은 구덩이로 경사진 경사로를 파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기둥은 옆으로 눕혀진 채 이 경사로를 따라 끌어내리거나 굴려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줄과 목자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천천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돌을 위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에는 수십 개의 기둥이 여러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기둥은 이처럼 집중적인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작업을 조직했을까요?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리더십이 보통 비공식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최고의 사냥꾼이 사냥을 이끌고 최고의 추적자가 사냥감 찾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궤베클리 테페를 짓는 일은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필요로 했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노동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즉각적인 생존 이득을 주지 않는 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작업자들이 식량을 공급받도록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적지의 존재는 고고학자들이 농업 이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 복잡성을 시사합니다. 괭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음식물 잔해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뼈는 주로 가젤의 것이며 대규모로 사냥되었습니다. 이 뼈들에 대한 분석은 동물들이 현장에서 도축되어 공동잔치로 보이는 행사 동안 소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은 동물 사냥과 공동 식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모임입니다. 이는 괭베클리 테페가 여러 집단이 함께 모이는 의례 센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건설 그 자체가 일종의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공유된 노동과 공유된 목적을 통해 이질적인 집단들을 결속시키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기둥 작업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손은 벗겨지고 근육은 피로로 떨립니다. 내일도 같은 작업을 위해 돌아올 것이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안한 디자인에 따라 돌을 천천히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둥 작업을 10일 동안 해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물 조각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더 정교한 도구와 더 안정된 손을 가진 전문가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단순히 기본적인 형태를 잡는 것입니다. 제자리가 아닌 돌을 제거하고 결국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족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이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캠프 주변에 불이 켜집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가사를 알 수 없습니다. 춤도 있지만 그 동작들은 시간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와 지식을 나누고 다음 날의 작업을 계획하며 여러분이 짐작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합니다. 괭베클리 테페 위의 밤하늘은 어떤 빛 공해에도 가려지지 않고 별들로 찬란합니다. 누군가 위를 가리키며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배운 패턴들을 따라 그립니다. 하늘은 달력이고 지도이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주위에서 오가는 그 고대의 대화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왜 이 모든 것이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왜 동물들이 그렇게 조각되어야 하는지, 왜 원형 구조물들이 수평선의 특정 지점들과 정렬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즉 그들에게는 합리적이었을 실제적이고 절박한 이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건설은 대략 15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9500년경부터 기원전 8000년경까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주변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업이 발명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풍부하게 자라던 야생 밀과 보리는 점차 길들여졌습니다. 선택과 경작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작물로 변모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생 양은 가축 양이 되었고 야생 염소는 가축 염소가 되었습니다. 오록스는 길들여져 소가 되었습니다. 수렵 채집에서 농업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혁의 의미에서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식량을 얻는 방식의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하여 힘들고 끊임없는 농업 일을 시작하면서 괭베클리 테페의 건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9000년 이후에 지어진 새로운 원형 구조물은 더 작고 더 단순하며 덜 야심적이었습니다. 기둥은 더 짧았고 조각은 덜 섬세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얻는 동시에 무언가는 잃혀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 건설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원형 구조물들은 일반적인 의미로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괴나 갑작스러운 이탈의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유적지는 의도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군가 구조물들을 잔해와 흙으로 채웠습니다. 기둥들이 땅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덮었습니다. 이 매장은 신중했으며 심지어 경외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돌들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숨겨져 있었고 수천 년 동안 쌓인 흙 아래에 보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의리의 센터를 묻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유적지의 목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농업으로의 전환이 오래된 집결지를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부가 되자 그들은 계절별 의식을 위해 더 이상 퀘베클리 테페로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밭에 그리고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심은 작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적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이동성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자주 논의하지는 않지만 증거는 배제하지 않는 가능성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퀘베클리 테페가 매장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기원전 8,000년경은 근동 지역의 심각한 기후 변화와 일치합니다. 한때 인간 거주에 매우 유리했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더욱 건조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풍부했던 야생 자원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퀘베클리 테페에 남은 마지막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유적지 매장에 참여했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당신은 평생 동안 불 주위에 모여 창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첫 번째 기둥들이 세워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둥들은 당신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목적을 더 이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장은 존중의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로부터 신성한 것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기둥들은 고의적으로 숨겨지기 전까지 1500년 동안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들은 10,000년 동안 그 보호 토양 아래 보존되어 기다렸습니다.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1995년에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 석조물뿐만 아니라 인간 능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밝혀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오래된 고정관념처럼 단순하고 생존에만 집중하는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술적 성취와 기념물을 지을 만큼 복잡한 사회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퀘베클리 테페를 방문하여 발굴된 원형 구조물들 사이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의 약 5%만이 발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묻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에 따르면 땅속에는 최소 20개 이상의 원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각각은 이 신비로운 문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광대하고 여전히 대부분 숨겨져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유산은 유적지 자체를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와 정착, 농업, 사회적 복잡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발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는 거꾸로 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영구적인 구조물을 짓고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킨 것은 농업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와 같은 장소에 모여 개인의 생존보다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농업으로 이어진 압력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명은 쟁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건설자들보다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대 불주위에서 오간 잊혀진 대화 속에서
누군가는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을 왜 세워야 했는지, 하늘을 왜 지켜봐야 했는지도요. 그 답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그 터키 언덕의 흙 아래에서 돌 자체처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12,800년 전 평범했던 어느 저녁 하늘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유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질학적, 고고학적 기록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과학자들이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부르는 시기 초기에 북방외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름은 작은 고산 식물인 드리아스 옥토페탈라에서 유래합니다. 이 식물은 이 시기의 유럽 퇴적층에서 갑자기 흔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따뜻해지던 풍경에 퍼져나간 한랭 적응 식물입니다. 무언가가 지구를 다시 빙하기 조건으로 되돌렸고 그 무언가는 우주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격, 더 정확히는 일련의 충격에 대한 증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술지와 학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북미 전역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연구자들은 약 12,800년 전의 퇴적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퇴적층에는 특이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압력과 열에서만 형성되는 미세 다이아몬드, 충격 사건으로 생성된 나노 다이아몬드 등이 그것입니다. 자성 구형체, 즉 녹은 물질로 이루어진 작은 공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배경 수준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백금과 이리디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여러 유적지에서 나타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충격 가설로 알려진 현재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해성이 태양계 안쪽에서 파편화되었고 그 파편지대가 지구 궤도와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여러 파편들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혹은 북미와 유럽 상공에서 대기 중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충격이나 공중 폭발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즉각적인 파괴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충격파는 숲을 평평하게 만들었고 화염 폭풍은 식물을 태웠습니다. 또한 지표 물질을 유리로 녹일 만큼 충분한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파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은 로렌타이드 빙상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빙하기 동안 북미 대부분을 덮었던 거대한 빙하입니다. 충격으로 인한 열은 엄청난 양의 얼음을 빠르게 녹였을 것입니다. 있는 막대한 양의 담수를 북대서양으로 방출했습니다. 이 차갑고 신선한 물의 갑작스러운 유입은 해류를 교란했습니다. 특히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열대 지방의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운반하여 유럽과 동부 북미의 기후를 완화하는 해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규모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북유럽을 거주 가능하게 하는 멕시코 만류는 약해졌거나 어쩌면 완전히 멈췄을 것입니다. 북방우 전역의 평균 기온은 수십 년 내에, 어쩌면 수년 내에 급락했습니다. 후퇴하던 빙하들이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죽어갔습니다. 호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 빙하, 최대기 이후 진행되어 오던 온난화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확장하고 번성할 수 있게 했던 기후의 느린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난화는 갑자기 역전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기록은 놀라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수세대 동안 지속적으로 점유되던 유적지들이 갑자기 버려졌습니다. 북미에서는 클로비스 문화가 고고학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문화는 매머드와 다른 거대 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사용된 독특한 돌창 끝으로 식별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경계에서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클로비스 문화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논쟁했습니다. 기후 변화 설명은 불충분해 보였습니다. 기온 변화가 어떻게 전체 기술적 전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기후 변화가 직접적인 충격 피해를 동반했다면 어떨까요? 자원을 소모하는 화재와 클로비스 사람들이 사냥했던 동물의 갑작스러운 멸종이 동반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라짐은 더 합리적입니다. 거대 동물 멸종 자체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플라이스토세 말기에 북미는 약 35속의 대형 포유류를 잃었습니다. 메메오드, 마스토돈, 거대 땅늘보, 검치호, 거대 단두곰, 아메리카 사자, 아메리카 낙타, 말 등 수많은 종이 사라졌습니다. 이 동물들은 수많은 빙하기 주기와 전진하고 후퇴하는 빙상, 수십만 년에 걸친 극적인 기후 변동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어쩌면 수세기 만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사냥을 비난합니다. 다른 이들은 기후 변화를 지적합니다. 충격 가설은 더 파국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충격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과 서식지 파괴, 기후 교란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의 번식 속도가 느린 동물들은 생태계 붕괴로부터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에 당신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당신은 지금의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작은 무리의 일원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빙하기 호수 중 하나 근처에서 사냥감과 식용식물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리는 약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성인, 노인으로 구성된 대가족 그룹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영토를 점유해 왔습니다. 초저녁, 늦봄입니다. 날씨는 온화했고 사냥은 잘 되었습니다. 호수 근처에서 매머드가 목격되었고 내일 사냥꾼들은 조건이 좋다면 사냥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캠프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고요한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들은 그날 채집한 식물과 이틀 전에 잡은 사슴 고기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룹으로 앉아 석기를 만들며 내일의 사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의 자루를 확인하며 클로비스 창끝이 나무 자루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창끝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고 당신은 이것으로 3마리의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으며 매머드 가죽을 꿰뚫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하늘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올려다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맑은 저녁 하늘에는 언제나처럼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점점 더 밝아지고 움직이는 빛입니다. 별들의 고정된 점처럼 달의 은은한 빛처럼은 아닙니다. 이 빛은 맹렬하며 노란색을 띤 흰색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초 안에 보름달보다 더 밝아지고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충분히 밝아집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멈춥니다. 모두가 지금 서서 위를 응시합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당신이 아는 질서, 정연한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직접 쳐다보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계속 밝아집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하늘은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고 각각은 불꽃을 끌며 다른 방향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일부는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너무 낮아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수 킬로미터 상공에 있습니다. 소리는 나중에 들려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포효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둥이 한꺼번에 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가슴과 뼈로 느껴지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파편이 북쪽의 빙상을 강타합니다. 당신은 충격 지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서도 지평선은 하얗게 번쩍입니다. 햇빛보다 밝고 어떤 것보다도 밝아야 할 빛입니다. 섬광은 몇 초 동안 지속됩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호수,
당신 부족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극명하고 무색의 빛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돌아오지만 당신의 눈은 적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눈이 멀어 비틀거리며 익숙한 것을 찾으려 손을 뻗습니다. 충격음은 아마도 10분 후에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천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땅 자체에서 모든 곳과 아무 곳에서나 오는 듯한 저주파의 굉음입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호수의 물이 철썩거립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충격파가 도착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쓰러뜨리는 공기 폭발입니다. 불을 흩뿌리고 피난처를 프레임에서 뜯어냅니다. 당신은 땅에 엎드려 머리 위로 팔을 감고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가라앉습니다. 끔찍한 소리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시야가 서서히 돌아옵니다. 당신은 일어서고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맛이 느껴집니다. 하늘은 더 이상 맑지 않습니다. 거대한 기둥이 북쪽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불에 의해 기 아래에서부터 밝혀져 있습니다. 비록 이 거리에서는 불꽃을 볼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 기둥은 퍼져나가며 버섯 구름처럼 외곽으로 번져 별들을 가려버립니다. 당신의 캠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피난처 중 하나가 무너져 누군가를 갇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땅에 누워 있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문제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부상자를 돌보고 불을 다시 피웁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할 줄 아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해결책이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먼지 구름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섬광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번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충돌일 수도 있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숨결이 보일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는 이 시기에는 흔치 않은 현상이었습니다. 하늘은 먼지와 연기로 인해 어둡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해가 떴지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어둠 뒤편으로 희미한 붉은 원반만이 보였습니다. 사냥하려던 거대 동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갑자기 너무 따뜻해진 물속에서 배를 드러낸 채 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재가 모든 것을 뒤덮으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푸르고 무성했던 식물들은 이제 칙칙해졌습니다. 회색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는 거대한 불길인 것이 분명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 보기에는 너무 멀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당신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충돌 이후의 날들은 서서히 재앙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충격파, 순간적인 고열, 지진 활동과 같은 즉각적인 영향은 무서웠지만 짧았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것은 당신의 부족이 의존하던 모든 것의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대기 중의 먼지와 연기는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을 낮추었습니다. 충돌과 공중 폭발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화재는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숲을 태웠습니다. 이는 이미 어두워진 하늘로 더 많은 연기를 보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떨어진 재는 초목을 뒤덮었습니다. 이는 식물을 먹을 수 없게 만들거나 완전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안에 기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아마도 섭씨 10에서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렸습니다. 호수는 일찍 얼어붙었고 늦게까지 얼어 있었습니다. 인간 인구를 지탱해 왔던 신중하게 균형 잡힌 생태계는 교란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먹이사슬을 통해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물은 제때 씨앗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식물에 의존하던 곤충들은 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곤충을 먹고 살던 새들은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충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대형 초식 동물들은 점점 더 먹이를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개체수는 급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부족에게 생존은 매일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꾸준히 성과를 내던 사냥은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충돌 이전에 이미 수가 줄어들던 메메오드는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지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원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토돈, 말, 낙타, 거대 땅늘보와 같은 다른 거대 동물들도 점점 더 희귀해졌습니다. 당신은 사슴, 말코손 바닥사슴, 토끼, 새와 같은 더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며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때 대형 동물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부족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매머드 한 마리는 수천 킬로그램의 고기, 지방, 가죽, 뼈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한 부족을 몇 주 동안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제공했습니다. 당신의 식단을 보충하던 식물 자원 또한 고갈되었습니다. 견과류 나무들은 그 해에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제철이 아닌 추위로 인해 꽃이 피는 것이 방해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었던 덩이줄기와 뿌리들은 더 작아지고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습한 흙 속에서 썩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부족은 충돌 이전의 풍요로운 세상에서는 드물었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식사 사이에 일시적인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칼로리로 인한 끊임없이 괴롭히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이 굶주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사고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노인들을 병들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인접한 영토를 차지했던 부족들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즌 점점 더 희귀해지는 자원을 찾아서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집단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한때 교역, 통혼, 정보 공유의 기회였던 이러한 만남들은 이제 줄어드는 자원을 둘러싼 대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클로비스 문화를 지탱하고 대륙 전역으로 도구 제작 기술이 확산되도록 했던 사회적 연결망은 단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들은 고립되었고 스스로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장의 생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증거는 희박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유적지들은 버려졌습니다. 독특한 클로비스 포인트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포인트에 필요한 정교한 장인 정신을 위한 시간이나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구 제작은 편리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어떤 재료로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친 돌 도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전 시대를 특징지었던 정교한 매장 관습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음식을 찾는 것이 고군분투였을 때 의식을 위한 시간이나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여왕거 드라이아스 한랭기는 약 1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약 기원전 128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의 첫 수십 년을 살았던 당신에게는 당신의 부족이 알던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들려주던 풍요로움, 믿을 수 있는 자원, 위대한 사냥과 번성했던 시절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 세대들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황금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수축했습니다. 시야는 다음 계곡, 다음 날, 다음 식사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일부 부족들은 피난처로 이동하여 살아남았습니다. 해안 지역, 추위가 덜 심한 남부 지역, 물고기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강 계곡과 같이 현지 조건이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 전략을 바꾸고 식단을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조상들이 경멸했을 수도 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조건에 맞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느리게, 고통스럽게 인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거대 동물의 멸종은 영구적이었습니다. 매머드와 마스토돈, 거대 땅늘보와 검치호, 빙하기, 아메리카의 말과 낙타, 이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삶의 방식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한 이래로 존재했던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충돌 이후의 세상은 축소된 세상이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풍요로움도 감소했으며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약 11,5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마침내 끝났을 때 해류가 다시 안정되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등장한 사람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클로비스 문화는 사라지고 지역 조건에 더 잘 맞는 다양한 지역 전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통일된 대륙 전역의 생활 방식이라는 생각은 충돌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편화, 적응, 그리고 생존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아마도 꺼져가는 불주위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밤, 불과 추위 속에서 끝난 세상,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시간과 이야기에 의해 변형된 이 기억은 전 세계 문화에 나타나는 홍수 신화와 대재앙 전설의 기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부 사항은 바뀌고 설명은 후대의 우주관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알던 세상은 파괴되었고 소수만이 살아남아 폐허에서 재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진 날의 유산입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여전히 새겨져 있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됩니다. 모든 것이 변했던 시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충돌과 재앙에서 벗어나 몇 시간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더 느린 종류의 종말로 말입니다.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최대 범위에 도달했을 때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120m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형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지도에서 아는 해안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다로 보이는 곳에는 한때 육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현재 해안선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이곳은 변두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안 평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흐르는 강은 비옥한 퇴적물을 퇴적시켰습니다. 간거 위에는 물고기와 조개류가 가득했습니다. 풍요로움은 조밀한 인간 인구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되돌아왔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상승하며 결국 광대한 영토를 파도 아래로 잠기게 했습니다. 이제 물에 잠긴 이 땅에 대한 인간 거주 증거는 단편적이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중 음파 탐지기와 수중 발굴 기술을 사용하는 해양 고고학자들은 모든 유인 대륙 해안에서 수중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덴마크 해안에서는 연구원들이 약 8,500년 전의 석기 시대의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착지는 해저 퇴적물 수미터 아래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적지에는 목조 구조물, 석기, 동물 뼈, 심지어 보관용으로 저장된 헤이즐넛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주민들이 집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 일상생활의 평범한 잔해들이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안에서는 최소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파도 아래에 잠겨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벽이나 장벽으로 보입니다. 어구의 물 흐름을 제어하거나 정착지를 폭풍 해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건설에는 상당한 노동력과 공학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이곳이 임시 캠프가 아니라 영구적인 기반 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있는 정착된 공동체였음을 시사합니다. 발트해에서는 잠수부들이 거의 1km에 달하는 석조 구조물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만년도 더 전에 수렵 채집인들이 술록이나 다른 이동하는 동물을 몰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조물은 건설 당시에는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목재를 먹는 유기체가 생존하기에는 산소 농도가 너무 낮은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한때 존재했던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잠긴 대륙붕은 한때 거주 가능했던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입니다. 잠재적으로 수천 년에 걸친 인간 거주 지역 전체가 이제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고학적 유적은 거의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륙붕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곡, 강, 언덕, 사냥터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 동안 존재하다가 결국 사라지고 상승하는 바다에 잠긴 지형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침수가 홍수 신화처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휩쓸어간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홍수였다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달랐지만 이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덜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수면은 급격한 해빙기 동안 세기당 평균 약 1m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cm, 대략 당신 손톱 너비에 해당합니다. 완만하게 경사진 해안 평야에서는 1m의 해수면 상승이 해안선을 내륙으로 수백 미터, 심지어는 수 킬로미터까지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 동안 변화는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놀던 해변은 이제 물속에 잠겼습니다. 당신의 부족이 여러 세대 동안 낚시했던 간거귀는 잠겨서 탁 트인 바다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정착지를 가능하게 했던 샘물은 이제 짠물이 되어 바닷물에 오염되었습니다. 각 세대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내륙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영토를 찾거나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공동체는 반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수세기에 걸쳐 느린 후퇴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공동체는 가능한 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해안에서 발견된 구조물처럼 밀려드는 바다를 막기 위해 벽과 장벽을 쌓았습니다. 결국 물이 승리했습니다. 언제나 물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결과가 저항을 헛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벽들은 수십 년,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수몰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지식, 어떤 문화, 어떤 업적이 파도 아래로 사라졌을까요? 지금의 북해 연안에 위치했던 한 정착지를 9,000년 전쯤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영국은 도거랜드라고 불리는 저지대 지역을 통해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과 습지, 석호와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형이었습니다. 도거랜드는 현대의 영국과 거의 같은 크기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어선들이 인양한 고고학적 증거와 지진파 조사를 통해 도거랜드는 인구 밀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아마도 빙하기 유럽에서 인간 거주에 가장 유리한 지역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도거랜드의 강 중 하나를 따라 사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당신이 서쪽 바다로 아는 대서양까지는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동쪽 바다, 즉 미래의 북해까지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북해는 나중에 비해 훨씬 작고 얕은 수역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착지는 아마도 10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서 있던 튼튼한 목조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들은 땅에 박은 기둥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을 바른 엮은 나뭇가지, 벽과 근처 습지에서 채취한 갈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집에는 중앙 화덕이 있습니다.
연기는 지붕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며 겨울에도 안은 따뜻합니다. 당신의 부족은 순수한 수렵 채집민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 사회처럼 농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미묘한 방식으로 주변 지형을 관리합니다. 특정 견과류 나무들은 보호되고 돌봐집니다. 유용한 식물 군락이 장려됩니다. 물고기 두근 이동하는 연어와 장어를 덫으로 유도합니다. 여름에는 엄청난 양의 헤이즐넛을 수확합니다. 이를 가공하고 말려서 겨울에 소비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한 가족이 수백 킬로그램의 견과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달 동안 상당한 칼로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강은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당신은 그물, 낚싯줄, 그리고 덫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습니다. 강으로 올라오는 물가애들을 사냥합니다. 특정 계절에는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한 해의 시기와 찾는 자원에 따라 양쪽 해안을 모두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조개류를 채취하고 바다새를 사냥합니다. 풍부한 자원 덕분에 당신은 거의 이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착지는 가장 나이 많은 구성원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랫동안 점유되어 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왔습니다. 당신은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당신이 떠난 후에도 이곳에 계속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수위가 기억하는 것보다 약간 더 높아 보입니다. 봄 홍수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강 근처에 평소 건조했던 일부 저지대 지역은 이제 물에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적응합니다. 일부 저장 시설을 더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예상치 못한 홍수로 손상된 집 한 채를 다시 짓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인 적응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강이 불어납니다. 특정 조수 때 강물이 짠물로 변합니다. 염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상류로 밀려 올라옵니다. 물고기 종이 변합니다. 일부 민물고기는 덜 흔해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는 더 자주 나타납니다. 습지가 확장됩니다. 단단했던 땅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건너기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계절마다, 해마다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공동체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착지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강이 더 작고 땅은 더 건조했습니다. 그때는 정착지와 물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각 세대는 물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봄 홍수가 집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내륙의 더 높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나무, 모든 바위, 모든 낚시 장소를 압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떠난다는 생각은 비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타협합니다. 당신은 흙과 돌로 벽을 쌓습니다. 이것은 홍수를 막기 위한 장벽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몇 달 동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당신은 높은 지대에서 점토를 파내어 둑을 쌓습니다. 나무 말뚝과 돌멩이로 이를 강화합니다. 벽은 아마도 2m 높이이며 100m 길이로 뻗어 있습니다. 이는 정착지를 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것이 완성되자 당신은 다시 안심합니다. 그 벽은 다음 봄 홍수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홍수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옵니다. 당신은 전에 폭풍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맹렬한 날씨는 삶의 일부이지만 이번 폭풍은 다릅니다. 바람은 강물을 밀어 올려 흐름에 역행하며 쌓이게 합니다. 그 결과 수위는 당신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파도가 당신의 벽을 넘어섭니다. 물이 정착지를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깊이는 1m에 달하며 소지품을 쓸어가고 벽을 무너뜨리고 집들을 훼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집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생존합니다.
갈대 지붕에 매달려 아래에서 물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침이 되자 폭풍은 지나가고 물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착지는 황폐해졌습니다. 당신은 재건합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벽은 손상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바다는 당신의 방어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더 많은 폭풍이 옵니다. 각각의 폭풍은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한때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강거기가 이제 당신의 정착지에서 보입니다. 그 사이의 땅은 염습지가 되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해체하여 도구, 재료, 그리고 휴대 가능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구합니다. 당신은 조상들의 뼈를 무덤에서 가져와 내륙으로 옮깁니다. 물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납니다. 여러 세대 동안 집이었던 곳을 뒤로 하고 물이 닿지 않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옛 정착지는 점차 사라집니다. 집들이 무너집니다. 벽이 침식됩니다. 퇴적물이 잔해를 덮습니다. 강은 만으로 확장되고 이어서 더 큰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몇 세기 안에 도고랜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캐가 될 바다 아래로 잠겨버립니다. 모든 정착지, 모든 공동체, 모든 신중하게 관리된 풍경, 이 모든 것이 수몰되어 사라집니다. 수천 년 후 우연히 인양된 파편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해안 지역의 수몰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있는 지역 조건에 따라 다른 속도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고랜드처럼 그 과정이 점진적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파괴적인 사건들로 인해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붕괴하는 빙상에서 녹은 물이 대규모 파동으로 바다로 쏟아져 들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내에 해수면을 수미터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해빙수 펄스는 해안 인구에게는 파괴적인 홍수로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갑작스럽고 문명을 종결시키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문화화권에서 발견되는 홍수 신화에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펄스 중 가장 극적인 것 중 하나는 해빙수 펄스 윌 A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약 14,60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5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 세계 해수면을 약 15에서 20m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는 빠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일생 동안 해수면 상승의 일부만을 목격했을 정도로 여전히 느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친 누적 효과는 광대한 해안 영토의 점진적인 포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펄스는 약 8,20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로우렌타이드 빙상의 최종 붕괴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유입된 때였습니다. 해수면은 짧은 기간에 아마도 2m 상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담수 유입은 다시 해류를 교란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년 이상 지속된 전 지구적인 한랭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화적 혼란의 증거와 일치합니다. 이는 버려진 정착지와 생존 전략의 변화, 인구 이동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대륙붕의 수몰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손실을 의미합니다. 해안 지역은 인간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이 가장 풍부했으며 문화가 혁신을 개발할 시간과 안정성을 가졌던 곳입니다. 배, 낚시 기술, 항해 기술과 같은 해양 적응은 이 수몰된 해안에서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는 내륙의 고고학 기록에 나타나기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성공적인 해안 생활에 필요한 조수, 해류, 계절 패턴에 대한 정교한 지식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역사문헌에 처음 기록될 무렵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바다를 관찰해온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틀란티스와 다른 사라진 문명의 전설이 이 수몰된 해안 지역에 대한
먼 문화적 기억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 쓴 기록은 아틀란티스를 진보된 해양 문명으로 묘사합니다. 이 문명은 플라톤 시대보다 9,000년 전에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즉, 기원전 9400년경에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영거 드라이아스 말기와 급격한 해수면 상승, 시작 시기와 대략 일치합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있는 지리적 세부 사항은 알려진 어떤 장소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틀란티스를 역사적인 장소라기보다 철학적인 발명품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수몰된 해안 정착지의 존재는 허구가 아닌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전설은 바다에 실제로 사라진 실제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뒤섞인 기억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륙붕의 수몰이 인류 역사에서 완전한 장들을 지워버렸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완전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점진적인 바다의 침식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머무르거나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화하는 해안선에 삶을 적응시켰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 침묵합니다. 그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고고학 유적지와 상승하는 수위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로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기록이 없더라도 그들이 경험했던 일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불안감, 조상들의 영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인들의 보수주의, 이주를 주장했던 젊은 세대의 실용주의, 물을 막기 위한 공학적 노력, 물을 막을 수 없다는 최종적인 수용, 그리고 이주가 있었습니다. 옮길 수 있는 것을 날랐습니다. 너무 무겁거나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에 너무 단단히 뿌리 박혀 있던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공동체의 반응, 그리고 최종적인 이주의 패턴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며 풍경이 적응 지점을 넘어설 때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구체적인 기술은 다릅니다. 선사시대 공동체는 흙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콘크리트 방파제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과제는 동일합니다. 즉,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곳에서 어떻게 계속 살 것인가입니다. 또한 언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륙붕에 수몰된 도시들은 안정성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해안선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풍경도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현재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10,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상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녹았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은 하나의 파괴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느린 수몰로 끝났습니다. 파도 아래 차가운 퇴적물 속에 보존되거나 해저에 흩어져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흔적이다. 그들이 지었던 집들이 있다. 솟아오르는 바다에 맞서 쌓았던 벽들도 있다.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도 발견된다. 그들이 잡았던 물고기와 사냥했던 동물의 뼈들도 남아있다. 그들의 조상들의 무덤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삶과 잊혀진 역사의 광대한 수중 박물관이다. 이곳의 대부분은 결코 회수되거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적절할 것이다. 어쩌면 일부 잃어버린 것들은 잃어버린 채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자세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닥친 변화에 맞섰다. 그들은 용기, 고집, 적응, 그리고 상실을 함께 겪었다. 이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세상과 마주할 때 겪을 것과 비슷했다.
이제 지식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재앙 때문이 아니다. 일부 정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문자 이전 사회에서는 지식이 인간의 기억 속에 존재했다. 그것은 구전 전통을 통해 유지되었다. 또한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노인들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속에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지식도 함께 사라졌다.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랬다. 모든 지식이 전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기술은 쓸모없게 되었다. 일부 전통은 의미를 잃었다. 일부 기술은 버려졌다.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략 기원전 만년부터 기원전 6천년에 이르는 기간은 인간 생활 방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거대 동물 멸종으로 수천 년 동안 주요 먹이종이었던 대형 사냥 동물들이 사라졌다. 영거 드라이아스 말기의 기후 안정은 더 따뜻한 기온을 가져왔다. 하지만 새로운 간구 패턴, 식생, 계절 변화도 동반했다. 해안 침수는 인구를 이주시켰고 기존의 영토를 파괴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농업의 발명은 인간 사회를 천천히 변화시켰다. 이동하는 수렵 채집인에서 정착하는 농경민으로 말이다. 종종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는 일률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고고학적 증거는 초기 농경민들이 수렵 채집인보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초기 농경 공동체에서 발견된 유골은 영양 결핍, 질병, 그리고 신체적 스트레스의 징후를 더 많이 보여준다. 평균 신장이 감소했다. 치아 건강이 악화되었다.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농업을 택했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야생 자원이 덜 예측 가능해지면서 농업은 더 적은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이는 더 큰 공동체를 지원하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대가는 더 힘든 노동과 덜 다양한 식단, 그리고 더 많은 질병이었다. 하지만 대안은 없었다. 과거처럼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세상이었다. 농업 채택은 새로운 지식을 요구했다. 언제 씨앗을 심을지, 흙을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씨앗을 보존할지 알아야 했다. 곡식을 어떻게 저장하고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알아야 했다. 이 농업 지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축적되었다. 이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축적은 다른 지식의 상실을 대가로 했다. 거대 동물을 성공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필요했던 동물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맘모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그랬다. 정교한 추적 기술, 계절별 이동 패턴에 대한 지식, 거대한 사체 처리 기술 등 이 모든 것은 점차 사라졌다. 그것을 가르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용하게 남아있는 상황도 없었다. 초기 북미 문화를 북미 문화를 특징 짓는 독특한 돌창촉인 클로비스 석기 제작자들을 생각해 보자. 클로비스 석기는 클로비스 환원 순서라고 불리는 정교한 석기 가공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과정은 돌의 신중한 선택을 요구했다. 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정확한 타격도 필요했다. 특징적인 플루팅을 만들기 위한 전문 도구도 필요했다. 플루팅은 석기 바닥에서 제거된 홈으로 아마도 창자루에 연결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클로비스 석기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숙련된 작업으로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견습생들은 장인들을 보며 배웠다. 그들은 수년 동안 연습한 후에야 만족할 만한 품질의 석기를 만들 수 있었다. 클로비스 문화가 약 12,800년 전에 사라졌을 때 전형적인 클로비스 석기를 만드는 전통도 끝이 났다. 후대 문화는 다른 유형의 석기를 만들었다. 이는 다른 사냥 전략, 다른 동물, 다른 필요를 반영했다.
완벽한 클로비스 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정 지식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지식은 아마도 수백 년 동안 장인에서 견습생에게 전수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이 죽었고 그 지식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현대 실험 고고학자들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클로비스 석기를 재현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어렵다. 사진, 측정치, 연구할 샘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무제한의 연습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석기 제작자들은 인정한다. 그들은 아마도 원래 제작자들만큼 숙련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이다. 원래 제작자들은 이 작업을 평생 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 그들은 매일의 연습에서 태어난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몇몇 미묘한 차이점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석기 자체에만 남아있다. 한때 흔했지만 사라진 기술의 말 없는 증거이다. 이러한 패턴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었다. 퀘베클리 태페를 짓는 지식은 후대의 농경 사회로 전달되지 않았다. 20톤짜리 돌을 채석하고 옮기는 방법도 포함되었다. 정확하게 조각하는 방법과 노동력을 조직하는 방법도 있었다. 구조물들이 가졌던 천문학적 또는 의례적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후대의 이 지역 농경 사회로 전달되지 않았다. 유적지는 만년 동안 묻혀서 잊혀졌다. 1990년대에 마침내 재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들은 건설자들에게는 상식이었을 것을 증거로부터 재구성했다. 무엇이 또 잊혀졌을까?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 가치를 부여했던 상황이 변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은 지식은 무엇일까? 그런 지식은 문자 이전 사회, 농경 이전 사회에 존재했다. 농업으로의 전환이 단순히 식량 생산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재조직이었다. 사람들이 땅과 서로 그리고 시간 자체와 어떻게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였다. 수렵 채집인들은 계절적 풍요와 부족의 세상에서 살았다. 그들은 자원 가용성에 따라 경관을 이동했다. 그들의 장소에 대한 감각은 광범위했다. 활동 범위도 넓었다. 환경에 대한 지식은 백과사전적이었다. 생존이 자원을 어디서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농경민들은 다르게 살았다.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밭을 심었다. 작물을 돌보고 수확을 기다리기 위해 한 곳에 머물렀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극적으로 축소되었다. 수백 또는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자원을 아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특정 밭의 특성을 면밀히 알았다. 지역 토양의 특별한 품질과 직접적인 환경의 미기후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깊었지만 더 좁은 종류의 지식이었다. 수렵 채집인의 이동성은 광대한 거리에 걸쳐 지식 전달을 용이하게 했다. 무리들은 계절마다 서로 만났다. 정보를 교환하고 집단 간 혼인을 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륙 전역으로 퍼뜨렸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클로비스 석기가 북미 전역에 퍼진 것은 이러한 이동성을 반영한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사한 석기 제작 기술은 지식이 사람들과 함께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인구가 정착하자 이러한 교환 네트워크는 축소되었다. 농경민들은 여행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그들의 투자는 땅에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밭과 저장시설, 연구주택에 투자했다. 먼 집단과의 만남은 더욱 드물어졌다. 지식은 더욱 지역화되어 지역적 변이를 발전시켰다. 한 계곡에서 효과적이었던 것이 바로 옆 계곡에서는 다를 수 있었다. 정기적인 소통 없이는 이러한 차이가 지속되고 증폭되었다. 이러한 단편화는 고고학적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농업 이전에는 석기 기술이 넓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유사성을 보였다. 농업 이후에는 지역적 양식이 확산되었다. 도자기는 정착 공동체와 함께 등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모든 소유물을 운반할 필요가 없었다.
이 도자기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유적지 사이에서도 강한 지역적 차이를 보여준다. 언어는 더 빠르게 분화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접촉했던 공동체들이 정착 생활 방식으로 인해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동하는 수렵 채집 사회의 통일성은 농경 마을의 다양성으로 바뀌었다. 각 마을은 자신만의 지역적 전통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널리 공유되었던 지식은 쉽게 사라질 수 있었다. 만약 한 공동체가 특정 기술을 알고 있었지만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 지식은 사라졌다. 이는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 필요 없었거나 지식 있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옛 이동 생활 방식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 이웃 공동체들은 이제 접촉이 없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을 기회도 없었다. 괴베클리 테페와 같은 유적지에 암호화되었을 수도 있는 천문학 지식을 생각해 보자. 만약 기둥들이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위한 천문학적 지표였다면 누군가는 수년간 체계적으로 하늘을 관찰해야 했다. 패턴을 기록하고 주기를 이해하며 사건을 예측해야 했다. 이 지식은 전문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하고 해석할 관심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소유했다. 이동하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드물었지만 존경받았을 것이다. 그들의 지식은 수십 년에 걸쳐 견습생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식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상황이 변한다면 어떨까? 영거 드라이아스 외 기후 변화가 사람들이 추적해 왔던 패턴을 방해한다면 어떨까? 천체 관측이 예측했던 계절적 지표들, 즉 동물 이동이나 식물 개화 시기가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천문학 지식은 한동안 전통 때문에 유지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이 없으면 점차 침식될 것이다. 각 세대는 조금씩 덜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완전히 잊혀질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돌기둥에 새겨진 신비로운 상징으로만 남을 것이다. 잊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작업이다. 어떤 노력이나 결정도 필요하지 않다. 지식이 적극적으로 유지되고 전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생존이 즉각적인 실용적 문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때 전문적이거나 추상적인 지식은 종종 가장 먼저 소홀히 여겨진다. 천문학적 관측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다. 기하학적 이해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들이 가혹한 새 조건과 고갈된 자원으로 고통받을 때 말이다. 매일 식량을 확보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즉각적인 효용이 없는 지식을 유지하는 사치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그 지식이 가치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그 가치가 바뀐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일단 잃어버리면 그러한 지식은 다시 발견하기가 극히 어렵다. 괴베클리 테페에 암호화된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면 이는 수세대에 걸쳐 발전했을 것이다. 만약 그 해석이 옳다면 말이다. 이는 인내심 있는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자 이전 사회가 사용했던 어떤 형태로든 신중한 기록도 포함되었다. 관찰된 현실에 대한 예측을 시험하는 과정도 거쳤다. 그 지식을 잃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했다. 후대 사회가 그러한 종류의 전문적인 관찰을 지원할 동기, 자원 또는 적절한 사회 구조가 부족했다면 그 지식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다. 빙하기 이후 세계의 변화와 고통 속에서 어떤 지식이 유지되고 살아남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일부 기술은 너무나 소중하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만드는 기술은 생존에 필수적이었기에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도구 제작 기술도 형태는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지 건설, 의복 생산, 식량 보존 기술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매일 사용되었고 부모가 자녀에게 시연과 연습을 통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지식조차도 상황이 그 필요성을 없애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맘모스를 사냥하는 기술은 맘모스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빙하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 즉 특수의류, 얼음 낚시 기술, 극한의 추위 속 동물 행동에 대한 지식은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넓은 수역을 건널 수 있는 보트를 만들고 항해하는 기술은 아마도 현재 바다 아래에 잠긴 해안 인구에 의해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인구들이 해양 지식을 내륙으로 전달하기 전에 이주하거나 파괴되었다면 후대 사회가 이를 다시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보트가 비교적 늦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지만 인류는 적어도 6만 5천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해수면이 낮았을 때에도 상당한 수역을 건너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보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집단이 횡단할 때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 기록에는 지속적인 해양 전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트 제작 및 항해 지식은 여러 집단에 의해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개발되고 소실되고 재개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식이 사라질 때마다 첫 번째 원리부터 다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3200년 기원전경 시작된 문자의 발명은 지식 전달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록된 정보는 인간 기억과 독립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수명을 뛰어넘어 복사되고 배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빙하기가 끝난 후, 침수된 해안 이후, 충격 사건 이후, 농업으로의 전환 이후 수천 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문자 이전의 모든 일은 고고학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남긴 물리적 유물, 추론 및 재구성을 통해서만 파악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사람들의 생각, 믿음, 의도 또는 지식을 그들의 유물이 주는 침묵의 증거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괭베클리 테페를 건설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거대 동물 멸종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맘모스를 사냥했던 마지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를 통해 해수면 상승을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 공동체가 그 변화에 대해 어떻게 논의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주민이 조상의 고향을 밀려드는 물에 내어줄 때 무엇을 느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망각의 작용은 인류 경험의 대부분을 역사적 관점에서 숨겼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돌도끼, 토기 조각, 기둥 구멍, 매장 유적 같은 내구성 있는 물질 문화입니다. 사라진 것은 광대한 지식 체계와 신념이었습니다. 언어, 이야기, 사회 조직 또한 그 물질적 대상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물리적 증거로부터 과거 행동을 추론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념 체계를 발굴할 수는 없습니다. 신화를 탄소 연대에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하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누군가의 마음속 내용을 매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빙하기 이전 문명의 이야기가 답답할 정도로 불완전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1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정교한 조직, 복잡한 사고, 기술적 성과, 그리고 아마도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충격,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치명적인 환경 변화를 겪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들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인구를 이주시켰습니다. 지식이 사라졌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고에베클리 테페와 같은 유적지에서 보여진 능력들이 같은 지역의 후대 문화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변화를 겪으며 살았던 일상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결정,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점진적인 깨달음 또한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악화되는 환경에서 순간순간 생존해야 했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불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들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망각의 침묵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단지 몇 년이나 수십 년뿐만 아니라 수천 년, 즉 흩어진 물리적 흔적 외에는 사라진 인간 경험의 전 시대를 아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 자체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가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영구적으로 보이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점도 알려줍니다. 지식과 문화는 능동적인 전파를 통해서만 지속됩니다. 기본값은 망각입니다. 기억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과거를 보존할 만큼 충분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지식 전달을 지원하는 사회 구조 또한 필요합니다. 재난, 이주 또는 단순한 문화적 변화로 인해 그러한 구조가 무너지면 망각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완전히 잊히면 그 지식은 사라집니다.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문맥 없는 물리적 대상은 미스터리입니다. 꾀베클리 테페의 원형 안에 서 있는 조각된 돌기둥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없이는, 설명 없이는, 그 창조를 활성화시킨 지식 없이는 그것은 단지 돌일 뿐입니다. 인상적이고 고대적이며 궁극적으로 침묵하는 돌일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 문화권에 남아있는 홍수 신화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신화들은 물이 땅을 뒤덮고 인류가 거의 멸망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기존 세계가 끝나고 재건되어야 했던 때를 전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된 이야기 중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쉬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보트를 만들어 거대한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힌두교 경전은 다가오는 파괴에 대해, 물고기에게 경고받은 만우에 대해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는 드칼리온의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군 위에 대홍수가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태즈메이니아를 본토에서 분리시킨 해수면 상승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야는 물에 의해 파괴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즈텍의 그림 문자는 여러 번의 홍수에 의한 파괴를 기록합니다. 홍수 신화의 널리 퍼짐은 수세기 동안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일한 전 지구적 사건의 아득한 기억일까요? 아니면 지역 홍수에 대한 공통된 인간 경험에서 비롯된 독립적인 이야기일까요? 빙하기 말기에 해안 지역을 잠기게 한 해수면 상승의 문화적 기억일까요? 혹은 완전히 다른 무엇일까요? 아마도 혼돈과 갱신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들려주는 원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보다 깊은 심리적 패턴에 기반합니다. 역사적,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육지를 동시에 뒤덮은 단일한 전 세계적 홍수는 없었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물리학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얼음이 녹더라도 모든 대륙을 잠기게 할 만큼 충분한 물이 단순히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적인 규모의 지역 홍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대륙붕이 느리지만 결국은 광범위하게 잠기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안 평야에 살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바다가 내륙으로 진격하는 것을 보았다면 어떨까요? 익숙한 풍경을 삼키고 정착지를 파괴하며 인구를 반복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되풀이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세상이 물로 뒤덮였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빙하기 말기의 융빙수 펄스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빙하 호수를 막고 있던 얼음댐이 갑자기 무너질 때 엄청난 양의 물이 짧은 기간에 방출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경험보다 훨씬 큰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미줄라 홍수는 미줄라 빙하 호수를 막고 있던 얼음댐의 반복적인 붕괴로 발생했습니다. 이 홍수는 지구상의 모든 현재 강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방출했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흐르며 풍경을 기반암까지 깎아내고 집채만한 바위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홍수는 얼음댐이 다시 형성되고 다시 무너지면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미줄라 홍수의 경로에 살았던 누군가는 수십 미터 높이의 물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빙하기 조건이 끝나면서 유사한 거대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좁은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지중해와 연결된 흑해에는 한때 해수면 아래 약 100m에 위치한 담수호였습니다. 5600년 기원전경 상승하는 지중해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흑해 대홍수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소금물이 흑해 분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이 홍수는 몇 달에서 최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흑해 수위를 100m 이상 높이고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해안 평야를 잠기게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살던 모든 인구를 이주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담수호의 해안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도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해수면 상승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눈에 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전체 세계는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로 발전한 것을 포함하여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홍수 이야기는 이 사건의 문화적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되기 전 수천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신화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는 목적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왜 현재와 같은지를 설명합니다.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홍수는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오고 생존은 의로움이나 신의 은총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배를 만들고 번식할 쌍을 구하며 물이 물레어나기를 기다린 다음 다시 세상에 나와 인구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지시가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고 다시 만들어져야 할 때 심리적, 사회적 생존을 위한 지시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고대 기억이 수천 년의 구전 전달을 통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 문해력은 기억과 지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외부에 저장하며 원할 때 검색할 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정확한 회상의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문자 이전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억이 문화 지식을 위한 유일한 저장 매체였습니다. 정보는 리듬 패턴, 시적 구조, 서사적 틀, 시각적 이미지와 같이 회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지식이 지속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구전 전통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 의해 유지될 때 여러 세대에 걸쳐 놀라운 충실도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구전 역사는 10,000년 이상을 아우르는 기억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잠긴 풍경을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모호한 신화가 아닙니다. 해수면이 낮았을 때 존재했던 해안선, 섬, 지형 지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적 특징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들은 고대 풍경의 지질학적 재구성 결과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카폰테리아만 지역의 원주민 전통은 육지가 더 넓게 뻗어 있었을 때를 묘사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수중에 잠긴 지역들이 평원과 언덕이었습니다. 지질학적 연구는 카페온테리아만이 실제로 12,000년 전까지는 마른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시기부터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여 분지를 침수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전 기록들은 특정한 장소들을 명명하고 지금은 물로 분리된 지점들 사이의 경로를 묘사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수백 세대에 걸쳐 전승된 진정한 기억임을 시사합니다. 원주민 문화가 그러한 구체적인 지리적 기억을 만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면 다른 문화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 충격 또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같은 재앙적인 사건들의 기억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비슷한 시간 깊이에서 전승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시 이야기될 때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름은 현대적인 형태로 업데이트되고 설명은 현재의 우주론에 맞춰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서사적 요소는 후대 청중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홍수, 물이 땅을 덮었던 시기, 재앙에 이은 재생의 시기와 같은 핵심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는 그 수천 년 동안 전승된 후에도 여전히 인식 가능한 서사적 골격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이야기들의 수호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야 합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많은 사회에서 특정 개인들은 기억 전문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암송하며 전달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비공식적인 회상이 아니라 공식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지식이 담겨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가볍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 중에 암송되었고 반복을 통해 견습생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또한 그 전통을 아는 다른 연장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오류나 혁신도 기록되고 수정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기억력이나 관련성을 향상시킨다면 표준 버전에 통합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야기는 진화했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전 세계 홍수 신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합니다. 유사점은 대규모 홍수, 신의 경고, 배를 통한 생존, 그리고 세계의 재생입니다. 이는 빙하기 말의 실제 홍수 사건에 대한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광범위하여 여러 문화의 구전 전통에 뿌리 내렸습니다. 차이점은 특정한 이름, 관련된 신적 존재들의 세부 사항, 도덕적 교훈들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 기억들이 걸러진 지역적 맥락을 반영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시네아는 우트나피쉬팀에게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신들이 결정했으니 배를 만들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배를 만들고 동물과 씨앗을 싣습니다. 배는 6낮과 7밤 동안 이어진 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결국 배는 산에 닿아 멈춥니다. 물이 빠지자 우트나피쉬팀은 땅을 찾기 위해 비둘기, 제비, 그리고 까마귀를 차례로 날려 보냅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마른 땅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트나피쉬팀은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이 서사 구조는 나중에 등장한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두 이야기가 동일한 지리적, 문화적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두 이야기 모두 더 오래된 전통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파괴적인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의 실제 홍수 사건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역사적 기억을 넘어선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와 신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신들은 강력하여 파괴할 수 있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또한 희생이 신의 분노를 달래는 수단임을 정당화합니다. 지혜, 준비, 그리고 순종을 통해 재난에서 살아남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접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적인 홍수에 대한 실제 기억과 신화적,
도덕적, 사회적 기능을 결합한 다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요소가 역사적이며 어떤 요소가 나중에 추가된 것인지 이 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들 자체의 존재, 그 광범위한 분포, 그리고 공통된 요소들은 그것들이 순수한 발명품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수많은 재현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홍수 신화로 변모하여 지속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홍수 신화가 원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기억을 유지한 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해수면 상승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입니다. 그들은 지구적 패턴이나 빙상 융해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물이 이전에는 없던 곳에 있다는 즉각적이고 지역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그들이 알던 장소들이 바다에 의해 잠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주의 정서적 영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고향이 거주 불가능해지면 정체성의 일부가 상실됩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해안 정착지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대의 기억이 담긴 풍경과의 관계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상들이 묻혀 있었고 모든 지형은 이름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지역 자원과 환경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주로 인한 트라우마는 심각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종종 이야기에 암호화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홍수 신화는 문화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앙적인 손실의 집단적 기억으로 경고와 설명으로서 세대에 걸쳐 전승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장소에 살고 특정 방식으로 건축하며 풍요로운 시기에도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홍수 신화는 실용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것들은 공동체에게 안정성이 일시적이며 세상이 재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서는 준비와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배를 짓고 씨앗과 동물을 구하고 물이 빠지는 징후를 살피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사적 형태로 내재된 실용적인 지시입니다. 기억과 전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포장된 생존 지식입니다. 하지만 신화는 더 깊은 심리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것들은 재앙을 이해하기 위한 서사적 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끝날 때, 즉 홍수가 집을 파괴하거나 기후 변화가 자원을 없앨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경고 없이 닥칠 때 여러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작위적인 우연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과 관계, 이야기, 의미를 필요로 합니다. 홍수 신화가 그 의미를 제공합니다. 재앙은 신의 뜻 때문에 또는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세상이 재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존은 미덕, 지혜, 준비, 신의 은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미한 재앙을 의미 있는 서사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홍수 신화가 문화와 수천 년에 걸쳐 그토록 강력하게 지속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즉, 재앙 속에서도 의미가 존재하고 생존이 가능하며 세상이 재건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야기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 즉 방주의 크기, 구출된 종들, 홍수의 지속기간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에 담긴 정서적, 심리적 진실입니다. 재난은 오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파괴 후에는 재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홍수 신화를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희미하게 기억할지도 모르는 사건들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재앙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인간 경험의 정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빙하기의 끝을 살았던 조상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경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영토에서 삶과 공동체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상실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인간의 약속을 통해 기억을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이는 글이 아닌 방식으로 수천 년을 가로질러 살아남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홍수 신화는 완벽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실존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했을 때 물리적인 생존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인간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보존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재앙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동하고 적응하고 살아남아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시간에 의해 변형되었지만 파괴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는 인간 기억의 회복력과 기억하고 증언하며 말하고자 하는 영원한 필요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이후에 오는 여러분은 우리가 알았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긴 도시들, 수몰된 해안선들, 그리고 빙하기 이후 세계의 재앙적인 홍수가 남긴 유산입니다. 바다 아래에서 기다리는 유적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목록화될 유물들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이야기와 문화적 기억입니다. 세상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지속적인 인간의 지식도 포함됩니다. 재앙은 가능하며 생존에는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어도 이야기를 전할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의 기억은 변화의 기억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던 끝의 기억입니다. 파도 아래로 사라졌지만 완전히 잊히지 않은 세상의 기억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의 보존과 전승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범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빙하기가 끝나기 전 인간 정교함의 가장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석기도구나 거석 기념물이 아닙니다. 대신 기억하고 과거를 기리는 단순하고 심오한 행위 속에 있습니다. 또한 재앙 속에서도 지식이 살아남도록 보장하는 행위 속에 있습니다.